신청 과정 등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공동 신청이라고 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었고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의 문제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신청을 함에 있어서 신청 정보라는 개념하고요. 이에 대응해서 첨부 정보라는 개념도 있었지요. 뭐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방문 신청 얘기하고요. 전자 신청 얘기 등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방문 신청하고 전자 신청 얘기는 좀 그래. 뭐가 그러냐면은 이게 딴 게 문제가 아니라 별로 안 나왔어. 근데 그동안에는 자 17회 시험인가 우리 시험 기준으로 벌써 한 14년 됐죠. 15년 됐나요? 그때 이제 등기 전선에 이루어지면서 전자 신청 얘기를 가지고 쟁점을 삼아 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문제에서 방문 신청 그것도 엽기적으로 문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방문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소에 가서 두 가지 방식이야. 하나가 종이 쪼가리에다가 쓰는 거야. 자, 아까 제일 먼저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의 표시. 자, 그다음에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뭐가 있었지? 등기필 정보, 관할 등기소라든가 등기 신청연을 이렇게 종이로 쓰는 것을 가장 일반적인 방문 이라고 부르는데 등기소에 가서 보게 되면요 컴퓨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파일로 타이핑을 해가지고 출력을 해서 등기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결국 이제 방문 신청의 일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등기소에 갔을 때 두 가지 방식이다. 종이 쪼그리 손으로 쓰는 것 하나고요. 두 번째가 컴퓨터 파일 열어 가지고 채워 넣어서 출력한 다음에 등기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 이런 게 방문 신청에 관한 부분이 될 것이고 전자신청은요. 미리 사용자 등록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기소에 가지 않고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가리켜서 전자 신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방문 신청에 관한 쟁점을 하나 보게 되면은 지지야분합니다. 그래서 신청서의 작성 제출부터 보게 됩니다. 자, 신청서 쓰다가 작성하다가 오타가 있다, 잘못했다. 그러면 이제 정정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그래서 서면에 적은 문자에 정정 등을 한 경우 그 고친 글자 수를 그 신청서 난 위에다가 세 글자를 고쳤다, 두 글자를 고쳤다라고 이렇게 그 글자 수는 난 위에다가 적어야 되고요. 문자의 앞 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를 서명 또는 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된다. 해서 두 개를 다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사인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도장을 찍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등기 신청서에 자 연남동 542번지라고 이렇게 썼다가 543번지인데라고 하게 되면 이 3번지라고 쓰겠죠.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고친 글자 수를 난 위에다가 한 글자 고쳤다라고 표시를 하게 될 것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고친 부분 자, 요렇게 앞뒤에다 괄호를 붙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날인 등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게 543번이다. 이런 식의 얘기.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별건 아닌데 날인 또는 서명 이 and가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의 것만 하면 된다라고 할 것. 한편 신청서가 여러 페이지다라고 하는 경우, 그다음에 등기 권리자는 등기 문제가 여러 명일 때, 이때는 그 중에 한 사람만 간인을 한다. 그래서 이게 간인의 의미가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 여러 페이지일 때 중간을 바꿔치기 하는 사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중간에 두 개 접어서 도장 찍는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을 간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등기 권리자가 여러 명이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토지라고 하는 것을 갑소유 X 토지에 대해서 을과 병이 공동으로 자 공유로 취득을 한다라고 하면 이때 을이라는 사람 한 사람만 어떻다 간인을 해도 된다. 또는 갑과 병, 을 소유의 부동산을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취득한다. 그러면 이때 간인은 이 중에 한 사람만 해도 된다 해서 별 큰 의미는 없죠. 그다음에 이제 방문 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 신청서에 법정된 신청 정보의 내용을 적고 법정된 신청 정보가 뭔가에 또 외우셔야 돼.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의 표시,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등기필 정보, 관할, 신청연월 이런 것들을 적고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좀 색깔을 입혀놨잖아요. 해서 기명, 날인 및 서명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유치찬란하게 출제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앞에 정정도 마찬가지이고 마지막 기명 또는 날인이라고 하는 것도 포인트는 뭐야? and가 아니라 또는 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기명 또는 날인이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얘기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이랑 비교를 해봐야 되죠. 우리 공인중개사법 영역을 가서 보게 되면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확인설명서하고요. 거래계약서. 여기에다가 개공 또는 소공이라고 하는 사람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개공이 서명 및 날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3월에 업무정지 사유와 연계되고요. 소공이 역시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자격정지 3개월 기준의 자격정지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또는 이라고 하는 거 해서 이걸 가지고 이고 이렇게 장면을 찾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하십시다. 서명 및 날인이라고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에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나머지는 이 법 저 법 다 떠나서 서명 또는 날인의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할 것이고요. 요게 이제 종이 쪼가리에다가 써서 제출할 때 출제 이슈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출제 이슈로 출제가 됐고 하여튼 썩 좋은 문제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뭐 그렇다 치고 자 이미 한 번 답이 됐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거 전자 표준 양식에 따른 등기 신청에 있어서는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자도 타인을 대리해서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자 표준 양식 하니까 마치 우리가 전자 신청을 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게 아니라요. 등기소에 가게 되면은 컴퓨터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 컴퓨터에 파일 하나 열려져 있다고 거기다가 신청했자 부동산의 표시, 신청일의 표시 이런 것들 쭉 입력해서 출력해서 등기 신청하는 거 요것도 어떻다? 바로 방문 신청의 일종입니다. 기억나실까요? 우리가 등기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대리도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즉 법무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는 게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해서 바로 등기 신청을 하는 거. 이것도 유효했던 것이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법무사라고 하는 것을 등기법에서는 자격자 대리인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해서 뒤에 공부하겠지만은 이 전자 신청 같은 경우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타인을 대리해서 전자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자 표준 양식에 따른 등기 신청에 있어서는 그 누구든 어떻다 등기 신청 타인을 대리해서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표준 양식이란 단어 때문에 마치 이게 전자신청처럼 오인할 수 있다 해서 아니다. 전자신청은 법무사 사무소라든가 변호사 사무소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컴퓨터 전산망으로 등기 신청하는 것을 전자신청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전자표준 양식에 따른 등기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소에 가서 뭘 한다고요? 바로 그 컴퓨터 파일에다가 부동산의 표시, 신청일 표시, 등기 원인, 등기 목적, 관할, 신청 연월일 또 경우에 따라서 바로 매도인이 가지고 있던 등기 필정보라고 하는 것을 입력하는 방식을 전자표준 양식. 그럼 이제 신청서 작성 제출에 따른 등기 신청도 당연히 어떻다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뭘 할 수 있다 등기 신청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서 이 정도가 방문 신청에 관한 주제 이렇게 보시고 별 내용 없는데 두 문제랑 구성이 최근에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는 서명. 자, 기명날인 또는 서명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전자표준 양식에 따른 등기 신청이라는 것은 방문 신청의 일종으로서 전자 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자 대리인 아닌 사람도 타인을 대리해서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부하신 주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쟁점이 전자 신청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 신청이라고 하는 거. 자, 방문 신청에 대응해서 전자 신청이라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요. 이 전자 신청이라고 하는 거 마치 인터넷 뱅킹하는 거랑 똑같은 구조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뱅킹, 자, 폰 뱅킹 등을 하시려면은 은행에 가서 먼저 사용자 등록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 등록을 한 다음에 나와서 자기 컴퓨터라든가 이런 데 가서 그 서류를 가지고 전자적인 인증서를 발급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인터넷 뱅킹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똑같은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자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타인을 대리해서 할 수 있느냐? 자, 바로 자격자 대리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사용자 등록 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전자 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또는 자격자 대리는 최초의 등기 신청 전에 사용자 등록을 미리 해야 된다라고 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자 이게 부동산 사고 팔 일이 많아 그리고 등기법을 좀 알아 그래서 굳이 어떻게 바로 등기소에 갈 필요 가기 싫어져 그러면 이 갑이라는 개인은 이 법무사 아닙니다. 이 사람은 먼저 사용자 등록이라고 하는 것 이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고요. 사용자 등록을 한 다음에 전자적으로 등기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갑의 친구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번에 우연히 소유권 이전 등을 하게 된다. 그래서 갑이 자랑질을 해야 되면서 야 나는 사용자 등록했지.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대리해서 자 전자적으로 등기 신청을 해줄게. 요건 되지 않습니다. 일반 개인에 있어서는 어떻다고요? 자기만 자기 몫의 등기 신청만 사용자 등록하고 전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을이라는 법무사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법무사 을의 경우를 보게 되면 사용자 등록을 합니다. 그럼 수많은 자 사용자 등록을 할 테고 전자 신청이라는 과정을 거칠 수가 있는데 이 을이라는 법무사 변호사 같은 사람은 자 바로 어디에 속한다 자격자 대리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을은요 갑을 대리해서도 전자 신청할 수 있고 병을 대리해서도 다 전자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그 전자 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자격자 대리인 두 가지를 구분을 해서 보셔야 돼. 그래서 그 당사자는 자기 것에 대해서만 뭘 할 수 있다?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자격자 대리인, 즉 법무사나 변호사 같은 경우는 타인을 대리해서 전자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당사자의 전자 신청에서 자연인, 자 법인 등은 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 신청을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면 다시 저기 등기 당사자 성격 얘기를 또 해야 되죠.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것, 자연인과 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 외에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것도 자 바로 등기 당사자 적격이 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선주이시 충무공파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뭘 할 수 있다. 바로 등기 신청, 등기 명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인 외국인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우리 시험 지문 보면 외국인의 경우 어쩌고저쩌고 막 써. 그리고 나서 외국인의 경우는 이 전자 신청 할 수 없다. 이렇게 안내 안 돼. 다 돼. 법인 아닌 사람만 어떻다 전자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럼 이제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는 앞에서 공부하는 거 이런 거 있었죠. 법인 아닌 사단은 등기 당사자 적격이 있었고요. 등기 신청을 하는 사람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을 했던 것이고요. 대표자나 관리인은 결과적으로 방문 신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문 신청을 할 때 신청 정보 신청서에다가 먼저 부동산의 표시, 그다음에 신청인의 표시, 세 번째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 네 번째 경우에 따라 등기 필 정보, 다섯 번째 관할과 신청 연월일 등을 표시를 해서 어떻다 이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적 관리인이 등기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할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적 관리인이 자 어디 자격자 대리인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고 혼자서 자 지금 컴퓨터 사무실에 앉아서 전자적으로 등기 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 등기 당사자 성격이 있다.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 등기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세 번째 이슈가 되게 될 것이, 자,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는 전자신청이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법인 아닌 사단이 소위 방문 신청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신청 정보 외에 첨부 정보로서 부동산에 표시하는 첨부 정보로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임야대장 등 제출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정대대라고 했으니까 자, 대표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라든가 또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 등 그 외 등기 의무자가 됐을 때는 자, 총중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 등을 첨부 정보로 제공하는 방식에서 이렇게 네 가지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관련해서 중요 쟁점이 되게 됩니다. 자, 한편 자, 자격자 대리인, 법무사나 변호사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자격자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전자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자,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 자, 이런 아까 당사자 얘기했었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전자 신청을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건 아까 설명드렸던 주제고요. 여기서 출제 이슈는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전자 신청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자, 하여튼 요 정도가 한 10년 정도 역사에 하나 둘 셋 세 문제 정도가 구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쓸데없는 문제로서 방문 신청에 관한 주제가 주요 출제 이슈로 등장을 했는데 아무래도 뭐 주기상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전자 신청 파트가 더 유력한 출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등기 신청이라고 하는 거 방문 여부에 따라서 방문 신청 그리고 전자 신청 두 개로 대별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쉬운 것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려운 것들만 잘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쉬운 것부터 기초를 차근차근 쌓아가다 보면은 자, 나중에 좀 어려울 수 있는 주제들도 충분히 따라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다고 대충 보시는 건 좀 좋은 공부 방법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방문 신청, 전자 신청에 관한 주제 설명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검토 드릴 주제, 등기 신청 관련된 좀 잡다한 얘기들 묶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바로 관할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되죠. 그래서 다시 신청 정보 얘기 다시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실까요? 자,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의 표시, 등기 원인과 목적,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등기 필정보, 그 다음에 관할과 신청 연 원리이라고 하는 거. 자, 요거 이제 관할 얘기는요, 소위 토지 관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물도 마찬가지인데 그 부동산의 소재를 관할한 등기소에 가서 일정한 등기 신청 등을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등기부를 열람하는 것도 그 소재지가 중심축이 되게 됩니다. 관련한 쟁점들 확인하면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등기사무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이게 원칙이 있죠. 그래서 마포구 부동산이다. 마포구에 있는 부동산이다. 서대문구에 있는 부동산이다. 관악구에 있는 부동산이다. 강남구에 있는 부동산이다. 그러면 그걸 각각 관할한 등기소에서 자, 각종의 등기 신청 등 하도록 자, 업무를 담당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토지 관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 번 나왔던 주제 관할의 위임이라고 해서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물을 다른 등기소에 위임케 할 수 있다. 그래서 뒤에서 우리가 이제 등기부 열람 등 논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자, 관할이라고 하는 것을 특정한 자, 등기소에서만 담당을 하도록만 딱 한정을 해버리게 되면 1번 항목에 너무 몰입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너무 불편해다. 어차피 다 전산화돼 있는데 그래서 대법원장 어느 등기소에 관할에 속하는 사물을 다른 등기소에 위임케 할 수 있다. 이런 명제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제 하나가 직접 시험 문제 답으로 구성이 됐던 바가 있었고요. 그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단위라고 하는 거. 자, 요거 이제 하나씩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토지를 한 개를 두 개를 사고 판다. 그러면 각각 하나씩 얻다 바로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할까. 저당권, 토지를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한다. 건물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 하나의 부동산 하나당 신청서 하나씩
등기 신청을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원칙 등기 신청 이라고 하는 거. 신청 한 건당 하나의 신청서당 한 개 부동산에 관한 신청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뭐 시험에 나올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항상 나올 것은 예외적인 항목이 되는 거죠. 해서 자 원래 한 개 부동산당 하나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 그렇게 가야 함이 원칙인데 시험에 나오는 건 예외 파트입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부동산을 묶어서 바로 하나의 신청서에다가 쓰는 것을 가리켜서 일괄 신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당권 얘기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값소 X 부동산에 대해서 그리고 Y자 건물의 X 토지 Y 건물을 담보로 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 치게 되면은 을은 X 토지에 대해서 채권액 얼마 이런 식으로 저당권 설정해야 되고 Y 건물 부분에 대해서 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게 채권액 얼마 이런 식으로 표시 따로 해주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X 토지와 Y 건물을 묶어서 하나의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는 걸 이걸 이름하여 바로 일괄 신청이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른 거 다 빼버리고요. 바로 같은 등기소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 부동산에 관한 신청 정보 일괄해서 제공하는 방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장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런 식이야. 갑 소유의 X 토지와 을 소유의 Y 건물 요 두 개를 담보로 해서 병이 저당권을 설정을 하고자 한다. 자, 그래서 우리 민법 공부하다 보면 그런 식이죠. 만약 갑이 돈을 빌리게 되면 갑을 채무자라고 부를 테고 갑을 위해서 Y 건물을 담보로 내는 을을 가리켜서 나중에 민법에서는 물상보증인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인후보증이라는 개념이고 물상보증이라는 말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인후보증이라는 말은 요즘 거의 쓰지 않죠. 자, 그 제도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물건으로서 보증을 하겠다. 이에 갑이 무조건 돈 갚을 거야. 내가 그 보증해. 대신 내 말만 믿을 수 없으니까 Y 건물이라는 것을 저당 목적물로 내놓겠다라고 하는 거. 이 사람은 물상보증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갑 소유의 X 소유와 을 소유의 Y 건물을 묶어서 하나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같은 등기소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 부동산에 관한 신청 정보를 일괄해서 제공하는 방법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둘 다 어떻다 관할이 똑같았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할을 다 외울 수는 없죠. 구체적으로 강남구에 있는 강남구에 등기소가 하나 있다고 치고 강남구에 있는 등기소와 그다음에 마포구에 있는 등기소에 있는 그 두 개 부동산을 묶어서 일괄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같은 등기소 관할이었을 때만 어떻다 일괄해서 제공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정말 어렵죠. 왜? 지문이 너무 길잖아.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함에 있어서 이미 읽는 순간 좌절 몰려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뭐라고요? 일괄해서 어떻다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일괄 앞에는 뭐가 들어간다? 같은 등기소라고 있어요. 이렇게 거꾸로 가셔야 돼. 해서 자 앞쪽을 갖고 장난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 문제 구성할 일괄해서 제공하는 방법을 할 수 있다. 앞에 등기소의 관할이 다를지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앞에서부터 하나하나 읽어가다 보면 이게 의미 자체는 이해할 수 있지만 시험 현장에서 이걸 캐치해낸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그런 이슈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일괄 등기 이걸 나중에 이제 민법에서는 공동저당이라는 표현을 쓰고 요 공동저당 얘기는 여기서도 한번 쟁점을 삼을 수 있겠고요. 나중에 저당권 관련 등기에서 저당권, 근저당권, 공동저당 세 가지로 구분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저당이라는 개념과 관련해서 일단은 지금 부동산의 소유자가 다르다라고 했을 때 최소한 토지관할 바로 등기소의 관할은 같아야만이 일괄해서 공동저당을 설정할 수 있다.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 단위. 자, 그러면 이게 나왔으면 우리가 또 하나 예상해 볼 수 있는 출제 포인트가 일부 취하라는 개념이 또 하나의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부 취하. 자, 그러니까 이런 식이지. 관할이 똑같다고 치고 을 소유의 X 토지, 갑 소유의 X 토지, 을 소유의 Y 건물 이 두 개를 담보로 해서 비용이 관할이 똑같아서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저당권 등기가 실행되면 이 공동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비용이라고 하는 사람은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때 갑소유 X 토지 또는 을 소유 Y 건물 둘 다 경매에 붙일 수도 있고요. 자, 자기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서 X 토지를 먼저 경매에 붙일 수도 있고 Y 건물을 먼저 경매에 붙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야. 공동 저당권자 비용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등기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 이제 더 대출 받는 게 1억이고 X 토지가 3억 정도의 가치가 있고 Y 건물이 5천 정도의 가치가 있다. 계산을 잘못한 거야. 자, 3억이면 충분하게 담보 가치가 있는데 굳이 5천만 원 붙일 필요가 없다.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개념. 요 뒤에 있는 거 지원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해서 자, 일괄에서 등기 신청을 했다라는 얘긴즉슨 당연히 어떻다 일부 취하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 요렇게 그림을 잡습니다. 하나의 신청서로 수개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을 한 경우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 신청을 취하하는 것 요것도 다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등기 신청에 관한 주제에서 일괄 신청 관할이 똑같았을 때 일부 취할 수 있다. 해서 일괄 신청한다는 얘긴즉슨 당연히 어떻다 일부 취하도 가능하다. 담보 가치가 충분하다면 일부 취하를 할 수도 있다. 요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괄 신청 얘기가 잊어버릴 만하면 출제하는 그런 주제고요. 전통적으로 좀 오래전에 나왔던 주제 중에 하나가 일부 취하할 수 있다 없다 이 싸움을 붙였던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고요. 자, 이렇게 등기 신청이 있게 되면 등기관이라는 사람은 등기를 실행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접수 시기, 효력 발생 시기 등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지문 읽지 말고요. 문장 키워드 외워야 돼. 저접효라고 하는 거. 저접효라고 하는 등기 효력 발생 시기 저접효라고 하는 거. 등기 효력 발생 시기는 뭐라고요? 저접효. 자, 우리가 앞에서 등기 신청이라는 게 방문 신청이라는 것이 있었죠.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전자표준 양식이라는 것도 소위 이름하여 방문 신청의 일종이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드리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접효라고 하는 거 뭔 소리냐? 자, 그 방문 신청은 시험을 위한 시험에 불과한 것이고요. 요즘은 다 전자시청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등기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규칙이 정하는 등기 신청 정보 우리 앞에서 신청 정보가 뭐가 있다고 그래서 부동산의 표시 신청 인의 표시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 등기 필정보 관할 그 다음에 신청 열흘 이런 것들이 신청 정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해서 결국 이제 컴퓨터에 저장된 때 다 접수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전자신청, 방문신청 다 포함되는 겁니다. 방문 신청을 했다 할지라도 담당 등기관이 뭘 한다고요? 이 컴퓨터에다가 이걸 저장을 하겠죠. 그러면 저장된 그 시점에 어떻다? 접수된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등기관이 등기를 나중에 자 정상적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 그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읽다 보면 헷갈려. 하도 우리가 많은 내용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읽다 보면 헷갈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저접효라고 하는 거 외울 게 뭐라고요? 저접효라고 이렇게 외우셔야 돼. 저접효.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나중에 등기가 맞춰졌을 때 접수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여기 나중에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하고 공인중개사법 두 군데서 나오는 건데 주임법 공부할 때 요거 저접해 어떤 문제점이랄까요? 또는 이제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 이런 것들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등기가 실행되게 되면 등기관이 입력해서 등기를 모두 입력을 해서 완성을 했어. 그러면 이때 효력 발생 시기라고 하는 거 저접효라고 이렇게 가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등기관이 등기를 어떻게 실행을 하게 되는 거냐? 이건 앞에서 다 공부했던 주제야 해서 우리가 토지 등기부라고 하는 거 3개 페이지다라고 돼 있었죠. 건물 등기부 몇 페이지? 3개 페이지다. 또는 크게 얘기하면 2개 페이지로 볼 수 있다. 해서 토지 등기부 표제부의 등기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겠죠. 그다음에 권리에 관한 등기로서 소유권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게 되는 갑구라고 하는 것과 소유권 오해에 관한 권리를 표시하는 을구라고 하는 거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아. 그러나 기초적인 개념에 해당이 될 테고요. 건물 등기부 똑같습니다. 표제부와 갑구, 을구. 그러면 시험에 뭐가 나오냐라고 했을 때 바로 구분 건물 등기부라고 하는 것이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아파트의 등기에 관한 부분이 이슈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일반적인 토지 등기부나 건물 등기부는 3개 페이지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은 제일 중요한 게 4개 페이지로 구성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게 정말 유치찬란한 얘기인데 출제 쟁점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유치한 걸 시험에 내나요? 예, 됩니다. 내도 다 틀려. 왜? 등기법 하게 되면 사람들이 벌벌벌 떨거든. 너무너무 어렵다고. 개풀 노력을 안 해서 그래. 자, 해서 지금 4개 페이지다. 해서 구분 건물 등기 기록. 자, 구분 건물, 집합 건물 같은 말입니다. 해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구분 건물의 말을 썼다가 집합 건물의 말을 썼다가 또 자, 나중에 민법에 민사특별법이라고 해서 집합 건물법이라는 법을 공부를 합니다. 예, 근데 거기서는 또 이제 판례 지문 구성할 때는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 이런 표현을 써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자, 과거에는 아파트 등을 구분 건물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구분 건물. 그러다가 이게 이제 예, 집합 건물법이라고 한 데서 집합 건물로 용어를 바꿔요. 그런데 등기법에서는 아직도 다 구분 건물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공부가 어려운 게 법에 따라서 용어가 좀 달라서 이게 좀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공부할 때 집합 건물이라는 표현과 구분 건물이라는 표현은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전제를 삼아야 되고 등기법으로 돌아와서 검토를 하게 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은 한동 건물 전체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해서 총 4개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복 아파트 101동 101호짜리 등기 증명서 등기부를 떼본다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페이지가 한동 건물 전체에 대한 표제부라고 해서 101동에 대해서 101동에 관한 자, 사실관계 이게 몇 층짜리 건물이라든가 또는 각 층별로 몇 제곱미터로 되어 있다라든가 이런 내용을 사실관계를 표시하는 것을 한동 건물 전체에 관한 표제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1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표제부가 있을 테고 갑구가 있을 테고 을구 이렇게 무슨 얘기냐? 자, 101호의 면적이 얼마이고 몇 층이고 이런 게 이제 표제부에 표시가 될 테고 바로 전용 표제부에 표시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누구다? 갑구에 표시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소유권은 왜 원래 저당권이 설정됐으면 을구에다가 이런 내용이 표시가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별 내용 없어 보이는데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 자 페이지 수 총 4개 페이지 한동물 전체 표제부하고요.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와 갑구 을구에서 결과적으로 총 4개 페이지로 구성이 되게 된다. 이게 그렇게 중요해. 자, 그래서 이게 하나 이슈가 될 테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 뜻을 기록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더럽게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대지권이라는 개념까지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시험용이니까 뜻을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할 거.
뜻을 기록을 해야 된다. 자, 직권이라고 하는 게 있겠고 토지의 등기 기록이라고 하는 거. 자, 다시요. 뜻을 기록하는 장소는 토지의 등기부, 등기 기록에다가 뜻을 기록하고요. 누가 한다고요? 등기관이 합니다. 근데 시켜서 합니까? 신청받아서 합니까? 아니요. 촉탁받아서 합니까? 아니요. 직권으로 다 그 뜻을 기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직권, 토지 등기 기록, 뜻을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이제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자, 지금 행복 아파트 가 존재하고 있는 토지가 행복시 525번지 일대가 525번지가 바로 행복 아파트 소재지 지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복 아파트 101동 101호에 관한 등기상 증명서를 떼보게 되면은 한동, 자, 101동이 몇 층이다 이런 내용들 표시가 되는 게 한동 건물 전체 표제부가 되게 될 테고 전유 부분의 표제부라고 해서 101호가 몇 제곱미터이다, 몇 층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될 테고 세 번째 이 101호의 소유자가 누구다 갑구에서 표시하고 그 다음에 혹시 저당권 같은 사항이 있으면 을구에 표시라는 이렇게 4개 페이지로 구성이 되는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자, 이 토지라고 하는 것도 자, 아파트 짓기 전에도 토지의 등기부, 등기 기록이 존재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아파트를 짓게 될 테고 그리고 나서 지금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이라는 것을 이제 등기부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이라고 하는 데는 대지권이라는 것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대부분의 경우에 이 대지권은 소유권 대지권이라는 것이 등기부에 표시가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525번지의 자 소유권에 기반해서 이 행복아파트 101동 101호가 만들어졌다라는 식으로 자 그래서 지분이 표시가 돼요. 지분 이게 이제 전체 대지 중에 이게 101동 101호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몇 퍼센트다, 몇 분의 몇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야. 집합 건물의 등기록은 그렇다 치고 지금 이 토지 등기부가 문제가 됩니다. 사기꾼들이요. 행복시에 있는 525번지일 때 지목대라고 표시가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나대지인 것처럼 개뻥을 쳐서 부동산 사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이 문제 토지 위에는 행복 아파트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뜻을 얻었다. 토지의 등기 기록에도 얻었다. 표시를 해라. 소리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등기관이요.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을 이제 새롭게 만듭니다. 한동 건물 전체 표제부 각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갑구 을구 이런 식으로 쭉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 이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을 할 때 대지권이라는 것을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에다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이 완성이 되게 되면 등기관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토지의 등기부를 찾아가지고 자기가 직접 직권으로 법원의 촉탁이라든가 개인의 신청이 아니라 직권으로 이 문제의 토지의 소유권이 예를 들어서 대지권이다. 즉 이 소유권을 기반으로 해서 집합 건물이 하나 올라가 있다라는 뜻을 얻었다. 바로 기록을 해야 된다. 해서 여기서는 이제 어려운 것이 답이 더 되는 중요한 주제는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은 한동 건물 전체 표제부와 전유 부분의 갑구와 전유 부분의 을구, 전유 부분의 표제부로 4페이지로 구성이 된다. 이게 시험 문제 답이었었고요. 어려웠던 것이 토지의 등기 기록, 등기관 직권으로 뜻을 기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토지 등기부를 보게 되면 이 소유권에 기반해서 행복 아파트라는 구분 건물이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다시 토지의 등기 기록에 그
뜻을 기록하는데 등기권 직권으로 기록을 하도록 한다 해서 이게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등기 실행됐을 때 토지 등기부나 건물 등기부는 유치 찬란해서 시험 문제 구성도 안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게 될 것이고 대신 이제 주된 출제 이슈 또는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이라는 개념. 물론 실제 문제에서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 어렵게 이보다 더 훨씬 더 난이도 있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예, 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10년, 15년 사이에 한 번 엿먹으란 문제야. 자, 여러분들이 기출이라고 하는 걸 맹종하면 안 됩니다. 제가 뭐 공부의 편의를 해서 기출이라는 쟁점을 분석해서 한 20몇 년째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는 건 별개의 문제로 기출이 한번 나왔다고 해서 뒤지게 파다가면 뒤지는 수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한 20% 가까이는 거의 쓰레기 같은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쓰레기라는 얘기가 뭐냐면 나 틀리라고 내는 문제란 얘기야. 그걸 갖고 실력으로 통보를 하자 돌파를 해보겠다. 그걸 우리 전문용어로 오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60점 맞으면 됩니다. 그 80% 되는 줄줄줄 이게 중요한 포인트지. 그거 하나하나 다 소화하실 순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기 실행이라는 주제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다음 주제